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년 전에 치킨 한 마리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15,000원이면 넉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만 원 넘는 건 기본이고 양념에 콜라 추가하면 3만 원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물가니까.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치킨이 비싸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 속 만 원짜리가 예전에 만 원짜리가 아니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40년 동안 먹혔던 돈 관리 방식이 왜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진짜 이래서 그랬구나 하실 겁니다. 미스터 경제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불편한 진실 하나 꺼낼게요.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10% 올랐어요. 어떤 분은 체감상 더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죠. 좋아요. 넉넉 잡아 30%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요, 같은 기간 동안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25%요. 무려 4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강남 집값을 달러로 바꿔보면 사실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빠진 거예요. 가장 많이 올랐다는 강남이 이 정도인데, 지방은요? 집값이 10%만 내려가도 원화 가치 하락까지 합치면 달러 기준 35% 폭락이나 다름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자산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이 먼저 겪었거든요. 지난 12년 동안 엔화가 끝없이 떨어졌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 사람 평균 순자산이 일본 사람보다 약 2천만 원 더 많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가난해진 거예요. 엔화만 쥐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이번에는 우리 차례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가본 분들은 바로 체감하셨을걸요? 6년 전에 미국 가면 환율이 1,080원이었거든요. 지금은요? 1,470원을 넘어섰잖아요. 같은 햄버거 세트를 시키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만 원이 나오는 세상이에요. 6년 전이랑 똑같은 여행인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35%나 더 많아진 거예요. 공항에서 환전할 때 그 느낌 아시죠? 아,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100달러 바꾸는데 11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5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거. 여행 떠나기도 전에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받잖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 잠깐 할게요. 그분들한테는 은행이 가장 든든한 재테크였어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얼마나 달랐냐고요? 1960년대, 70년대 은행 금리가 평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7%, 27%요. 지금 들으면 농담 같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980년에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금리가 40%였거든요. 여러분, 40%가 어느 정도냐면요. 은행에 1,000만 원 넣어두면 내년에 1,400만 원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그때는 집값 상승률이 10% 정도였으니까 은행 이자가 4배를 이기는 구조였거든요. 뭐하러 부동산 투자니 주식이니 복잡하게 해요. 은행이 최고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은행 평균 예금 금리 2.5%예요. 1,000만 원 넣으면 1년에 25만 원, 한 달에 2만 원 남짓한 돈이에요. 여러분, 2만 원이면 배달 한 번 시키면 끝이거든요. 그 돈으로 물가 치솟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잡죠. 오히려 은행에 넣어둘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기이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은행은 비 올 때 쓰는 튼튼한 처마였어요. 아무리 폭우가 와도 거기 서 있으면 안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처마가 다 삭아서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밖에 서 있으나 안에 서 있으나 맞는 빗줄기가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은행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건 다들 어렴풋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예요. 왜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뒤집힌 건지. 1980년대부터 2020년쯤까지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됐어요. 세계화라는 거죠. 중국이랑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에서 공장 노동자 1명 고용할 돈이면 베트남에서 거의 100명을 쓸 수 있었어요.
인건비가 100분의 1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뭐가 합리적이겠어요? 당연히 공장을 베트남에 짓겠죠. 물건을 말도 안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덕분에 미국이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는 안 올랐어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100분의 1로 깔리니까 돈을 10배를 풀어도 물가는 꿈쩍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공식이 철칙처럼 굳어진 거예요.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증권 전문가의 99%가 같은 말을 반복했거든요. 근데요, 2022년에 뭐가 벌어졌죠? 미국 물가가 전년 대비 9% 넘게 뛰어올랐어요. 40년 만에 최악이었거든요. 다들 허를 찔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거 한마디로 설명됩니다. 세계화가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짓는 시대가 왔거든요.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관세 때리겠다. 공장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삼성이든 TSMC든 전부 미국 땅에 공장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1인당 GDP가 86,000달러예요. 베트남은 아직 5,000달러도 안 돼요. 17배 차이 나는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원자재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이니까 어디든 가서 석유든 광물이든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미국 편 따로, 중국 편 따로. 자원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무기가 된 세상이에요. 원자재 값도 언제든 치솟을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여기에 한 가지 더요. 각국 정부의 빚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겼거든요. 옛날에는 40% 수준이었는데 정부 빚이 이렇게 쌓이면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딱 하나예요. 돈을 더 찍는 거. 로마 제국 때부터 반복된 방식이에요. 빚이 늘면 화폐를 더 만들어서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러면 결국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40년 동안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돈 찍은 만큼 정확하게 물가에 반영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좋아, 세계적으로 그렇다 치자. 근데 한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놀라실 만한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3% 늘었어요.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요? 20% 늘었거든요. 7배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낸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볼게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미국 단지에는 1시간에 차 3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 단지에는 같은 시간에 20대가 우르르 밀려든 거예요. 주차 자리는 똑같은데 차가 7배 빨리 들어오면요? 빈자리 가치가 폭등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원화가 달러보다 7배 빠르게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원화 들고 있기 불안하니까 달러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만의 진짜 특이한 사정이 따로 있어요. 이건 전쟁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잖아요. 그때 돌아온 군인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 세대가 베이비 부머인데 46년에서 64년생까지예요. 가장 막내가 지금 만 61살이에요. 거의 다 은퇴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쌓아뒀어요. 돈의 공급,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지는 돈이 넘쳐나니까 돈값이 싸졌죠. 금리가 낮았던 이유예요. 근데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모아둔 거 꺼내서 써야 하잖아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돈값이 올라가죠. 시장에 배추가 줄면 배추값 뛰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베이비 부머가 54년에서 74년생이에요. 이때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아세요? 한 해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난 해가 수두룩했거든요. 74년생이 올해 만 51살. 아직 현역에서 뛰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은행에 돈을 넣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갈까요? 한국에서 정년인 60세까지 버티는 사람이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 54세에서 58세 사이에 밀려나거든요.
그러면 이 저금리의 유효기간이 길어야 3년에서 5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요? 3억 대출 받으신 분은 금리 1%만 올라도 한 달에 25만 원씩 더 내야 하거든요.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여행 한 번 갈 돈이 대출 이자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저금리도 영원하지 않고 세계 질서까지 뒤집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뭘 하죠? 돈을 풀잖아요. 근데 이 돈이 어떻게 나눠지느냐가 진짜 문제거든요. 정부가 재난지원금 줄 때는 모든 국민한테 비슷하게 나눠주잖아요. 이건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유리해요. 자산이 100만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 주면 재산이 50% 느는 거니까요. 근데 10억 있는 사람한테 50만 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시중은행으로 가요. 시중은행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용등급 높은 사람한테는 2% 금리로 100억을 빌려줘요. 신용등급 낮은 사람한테는요? 18%에 100만 원. 이게 현실이에요. 가뭄 났을 때 물을 보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물이 파이프를 타고 대형 농장으로 먼저 흘러가는 거예요. 작은 텃밭 가진 분들한테는 물이 겨우 한두 방울 떨어지고요. 이걸 캔틸런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호스에 가까운 사람만 배불러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싸게 빌린 돈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미리 사놓거든요. 자산이 5배 뛰면 물가가 2배 올라도 아무렇지 않죠. 근데 거기 못 낀 사람들은요? 자산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2배. 실질적으로 반토막 나는 거예요. 마트에서 계산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사는데 왜 점점 더 빠듯하지?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구조가 40년째 반복되어 왔다니까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알아요. 아,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뭘 어쩌란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 근데요, 여기서 의외의 반전이 있어요. 경제 역사를 보면 재밌는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1998년, 2008년 다들 끔찍한 해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기업 순위가 가장 많이 뒤바뀐 해가 바로 그때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평온한 시절에는 1등이 계속 1등하기 쉽잖아요. 길이 깔끔하면 앞서 달리는 차가 유리하니까. 근데 갑자기 도로에 공사가 시작되면요. 차선이 뒤바뀌고 우회 도로가 열리고 내비도 헷갈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눈 크게 뜨고 새 길을 찾은 사람이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환율도 금리도 자산 가격도 하루아침에 요동치는 이런 격변기가 오히려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한 때란 말이에요. 무섭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지금만큼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기도 없거든요. 4050세대 분들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나이에 또 뭘 공부해야 되나? 좀 쉬고 싶은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기보다는 내 돈한테 건강검진 받게 하는 거예요. 몸도 안 아픈 것 같아도 검진하면 뭔가 나오잖아요.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2030세대 분들은요. 우리 부모님 때는 저축만 해도 됐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하냐고 억울하실 거예요. 맞아요. 억울한 거 맞아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만 이런 숙제를 받아야 하나? 근데 억울하다고 안 하면 결국 더 큰 손해잖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40년 동안 통하던 공식이 깨졌어요. 은행에만 넣으면 안전하다? 아닙니다. 물가는 안 오른다? 이미 폭등했어요. 저금리가 계속된다?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좀 답답하거든요. 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인데 이렇게 복잡해야 하나?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내 자산이 원화에만 몰려있지는 않은지,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은 버틸 수 있는지, 물가가 계속 오를 때 내 수입은 따라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첫 번째 방어막은 세울 수 있습니다. 판이 흔들릴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중심을 잡고 새로운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쪽이 되실지는 지금부터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실전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